안녕하세요. 정말 우리 경제의 핵심이고 또 우리 생활과도 너무 가깝죠. 오늘은 이 반도체라는 거대한 세계, 특히 한국에게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 역사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토대로요.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이 정말 방대합니다. 반도체 강국이었던 일본의 흥망성쇠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극적인 성장 이야기, 그리고 지금 미중 기술 경쟁 속에서 한국이 처한 상황, 앞으로의 기회까지 정말 많은 내용을 담고 있네요. 저희 목표는 이 자료들 속에서 진짜 중요한 통찰을 뽑아내고 한국 반도체가 걸어온 길을 보면서 교훈도 얻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특히 미래 성장 동력, 이걸 어디서 찾아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는 겁니다. 그럼 먼저 한때 정말 세계를 제패했던 일본 반도체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80년대에는 압도적이었다고 들었어요. 전 세계 탑10 기업 중에 절반 이상이 일본 기업이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80년대 중반은 그야말로 일본 반도체 최전성기였죠. 당시 글로벌 매출 탑10을 보면 도시바, 애니시, 히타치, 후지츠, 미쓰비시 이렇게 6개가 일본 기업이었으니까요. 와, 6개나요? 대단했네요. 네, 이 회사들이 그냥 메모리만 잘했던 게 아니고요. 시스템 반도체, 전력 반도체, 심지어 후지츠 같은 경우는 슈퍼컴퓨터용 칩까지 직접 설계하고 생산했습니다. 미국의 기술을 굉장히 빠르게 따라잡고 특히 그 생산성, 여기서 혁신을 일으키면서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죠. 그 성공 요인이 뭘까요?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정부, 당시 통상산업성이죠. 정부 주도의 강력한 산업 정책하고 기업 간의 협력이 있었어요. 중복 투자를 막고 기술 교류를 장려하고 같이 미국 시장을 뚫고 이런 식이었죠. 그렇죠. 둘째는 기존 산업의 역량을 아주 잘 활용했어요. 예를 들면 JSR 같은 화학회사가 반도체 핵심 소재, 그 포토레지스트 있잖아요. 감광액, 여기서 세계적인 강자가 됐고 또 도쿄일렉트론처럼 원래 정밀기계 만들던 회사들이 반도체 장비 쪽으로 성공적으로 사업을 확장했고요. 원래 잘하던 걸 기반으로 확장했군요. 네. 셋째는 이제 파나소닉 같은 큰 회사들이 자기들 전자제품에 필요한 반도체를 직접 만드는 그런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시너지를 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뒷받침하는 소재, 부품, 장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부장 생태계가 이때부터 아주 강력하게 만들어졌어요. 이야, 정부 주도의 기존 산업 역량 활용, 수직 계열화, 거의 다 강력한 소부장 생태계까지 와, 듣기만 해도 정말 빈틈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압도적인 강점, 그 완벽주의가 나중에 일본 반도체의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그 점이 정말 일본 반도체 역사의 가장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죠. 일본이 미국을 앞설 수 있었던 그 비결, 그러니까 압도적인 생산성하고 품질 관리가 오히려 변화에 대한 유연성을 떨어뜨리는, 뭐랄까, 족쇄가 되어버린 겁니다. 강점이 약점이 됐다. 그렇죠. 당시 미국 기업들은 혁신적인 기술 개발은 잘했지만 생산성, 특히 그 수율이라고 하죠. 웨이퍼 한 장에서 쓸만한 칩이 몇 개 나오는지 이 수율 관리가 좀 미흡했어요. 20, 30%대일 때도 많았고요. 20, 30%요? 와. 네. 반면에 일본은 공정 기술을 정말 극한까지 끌어올려서 80%, 90% 이상 이런 놀라운 수율을 달성했거든요. 이걸 무기로 가격 경쟁력에서 미국을 완전히 눌러버렸죠. 그런데 이게 독이 된 거예요. 기술 맹신이랑 장인정신 집착, 자기들 기술력과 완벽한 품질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 새로운 변화나 파괴적인 혁신에 좀 둔감해진 거죠. 너무 잘하다 보니까. 네. 둘째는 기존 방식을 고수한 겁니다. 이미 수율 90% 나오는데 잘 돌아가는 생산 라인을 굳이 바꾸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이 공정 단계를 확 줄여서 생산 속도를 막 높이려고 할 때 일본 기업들은 기존의 그 완벽하지만 느린 방식, 이걸 계속 고수한 거죠. 그러면서 효율성 경쟁에서 뒤처지기 시작했고요.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군요. 셋째는 탱크주의라고 부르는 좀 과도한 내구성 추구도 문제였어요. 예를 들어 고객사, 통신사인 NTT가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쓰는 통신칩을 원하는데 일본 기업들은
아, 우리는 15년간은 칩 만들 수 있다. 이러면서 기술력을 과시하려고 한 거죠. 아니 근데 반도체 기술은 금방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게 핵심입니다. 반도체 기술은 2, 3년마다 성능이 2배씩 좋아지는데 15년짜리 칩은 시장에서 외면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기술 발전 속도를 너무 간과한 거죠. 그리고 넷째, 결국 이런 요인들이 다 합쳐지면서 차세대 기술 경쟁에서 주도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삼성이 64메가 디램 같은 신제품을 먼저 내놓고 치고 나갈 때 일본 기업들은 4메가 디램 같은 이전 세대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다가 타이밍을 놓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따라가는 입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와, 진짜 강점이 약점이 된 대표적인 사례네요. 완벽주의가 혁신의 발목을 잡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이런 내부적인 요인 말고 당시 미국과의 갈등, 예를 들면 그 미일 반도체 협정 같은 외부 압력은 또 어떻게 작용했을까요? 일각에서는 일본이 불공정 경쟁을 했다. 이런 비판도 있었잖아요. 네, 1986년하고 1991년 두 번에 걸쳐서 맺어진 미일 반도체 협정은 분명히 일본한테 상당한 타격을 줬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일본 제품 점유율의 상한선을 두고 반대로 일본 시장에서는 미국산 반도체 점유율의 하한선을 정했으니까요. 이건 상당히 굴욕적인 조치였죠. 그렇죠. 강제로 시장을 열어준 거니까요. 네. 근데 당시 일본은 그 압도적인 기술력이랑 또 버블 경제 때문에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 막히면 다른 시장 뚫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문제는 80년대 후반에는 지금의 중국처럼 미국을 대체할 만한 그런 거대한 시장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대안이 마땅치 않았군요. 네. 그리고 미국의 압박이 효과를 볼 수 있었던 배경에는 SIA, 그러니까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나 마이크론 같은 미국 기업들의 아주 치밀하고 조직적인 로비 활동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일본이 불공정 경쟁을 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지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 역시 초기에 성장할 때 정부 주도의 강력한 지원이랑 보호 정책을 활용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국이나 대만을 향해서 너희 불공정 경쟁한다 이렇게 비판했던 건 어떻게 보면 좀 자기 모순적인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본인들도 비슷하게 성장했는데 말이죠. 그리고 정부 주도가 초기에는 성장의 발판이 됐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좀 경직성을 가져왔다는 지적도 있군요. 특히 기업들을 막 강제로 합병시킨 이른바 빅딜의 실패 사례가 많이 언급되던데요. 맞습니다.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일본 정부가 이제 경쟁력을 잃어가는 반도체 기업들을 살리겠다고 인위적인 합병을 막 주도했어요. 히타치, 미쓰비시, NEC 이런 회사들의 메모리 사업부를 합쳐서 엘피다 메모리라는 회사를 만들고 또 시스템 반도체 부문들을 모아서 르네사스 테크놀로지를 출범시킨 게 대표적이죠. 합치면 강해질 거라고 생각했군요. 네, 그냥 시장 점유율을 단순히 더하면 규모의 경제가 생겨서 강해질 거다. 이런 논리였어요. 그런데 결과는 정말 참담했습니다. 서로 다른 기업 문화가 막 부딪히고 의사결정은 계속 늦어지고 기술 시너지는커녕 비효율만 커진 거죠. 결국 엘피다는 그 치열했던 메모리 치킨 게임을 버티지 못하고 2012년에 파산했고요. 이건 사실 과거에 LCD 산업에서 재팬 디스플레이 만들었다가 실패했던 경험을 그대로 반복한 셈입니다. 반복된 실패였군요. 네, 결국 관료 중심의 좀 엘리트주의적인 산업 설계가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일본의 이런 시행착오가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한국에게는 정말 절호의 기회가 된 셈이네요. 그럼 한국은 어떻게 그 기회를 딱 잡아서 지금의 반도체 강국으로 올라설 수 있었을까요? 그 과정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한국 반도체 산업의 시작은 사실 아주 미미했습니다. 1960년대에 페어차일드나 TI 같은 미국 회사들이 그냥 인건비 싸니까 한국에 세운 단순 조립 공장, 이게 시초였죠. 삼성이 본격적으로 반도체 사업에 뛰어든 건 1974년인데요. 그때 경영난에 시달리던 한국 반도체라는 작은 회사를 인수하면서부터입니다. 그 시절에 일본의 선진 기술 배우려고 우리 엔지니어분들이 정말 눈물겨운 노력했다는 이야기들. 그것 진짜 유명하잖아요. 거의 산업 스파이 수준이었다고. 네. 그야말로 현대판 문익점이라고 할 만한 일화들이 정말 많습니다. 80년대 초중반에 한국 엔지니어들이 기술 배우러 일본에 가면 그 핵심 노하우는 절대 안 가르쳐줬다고 해요. 메모하거나 도면 복사하는 것도 다 금지해서 공정을 그냥 눈으로 보고 머릿속에 통째로 외워서 와야 했다고 하죠.
와, 머리로 외워와야 했다고요? 네. 심지어 뭐 감시 피해서 화장실에서 속옷에다가 몰래 기술 내용을 적어오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니까요. 이런 정말 피땀 어린 노력, 그리고 기술에 대한 집념이 오늘날 한국 반도체를 만든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된 건 분명합니다. 정말 대단한 집념입니다. 그런 노력 말고 또 한국 반도체 성공의 핵심 동력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데요. 첫째는 정부의 전략적인 지원하고 R&D 투자가 있었습니다. 특히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에 정부 주도로 학계, 서울대나 카이스트 같은 대학들이죠. 그리고 연구소, ETRI, 또 기업들, 삼성, 현대, 금성, 지금의 LG가 힘을 합쳐서 차세대 D램 공동개발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게 아주 결정적이었어요. 이때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 같은 핵심 연구 인프라도 같이 만들어졌고요. 아, 정부와 산학연이 힘을 모았군요. 네. 둘째는 기업들의 정말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가 빛을 발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은 반도체 시장이 안 좋을 때나 아니면 정말 극심한 치킨 게임 상황에서도 미래를 보고 공격적인 투자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 불확실성 속에서도 승부수를 던지는 결단력이 있었던 거죠. 위기에도 투자를 멈추지 않았다. 그렇죠. 셋째는 처음부터 내수 시장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세계 최고 기업들하고 직접 부딪히면서 치열하게 단련된 것이 결국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이건 나중에 나올 중국 반도체 기업들하고는 좀 다른 점이죠. 아, 시작부터 목표가 달랐군요. 네. 넷째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특유의 위기 극복 DNA도 한몫했습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 때 LG 반도체가 현대전자에 흡수합병돼서 하이닉스, 지금의 SK 하이닉스가 되는 아픔도 있었고요. 또 2000년대 초에는 하이닉스가 정말 심각한 유동성 위기로 부도 직전까지 가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런 위기 속에서도 하이닉스는 블루칩 프로젝터처럼 낡은 장비 막 뜯어 고치고 공정 개선하고 이런 내부 혁신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와, 하이닉스 이야기는 정말 드라마틱하네요. 네,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시대적 운도 좀 따랐습니다. 한국이 메모리 기술력을 딱 갖추고 본격적으로 생산량을 늘리기 시작한 시점이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인데 이때 마침 중국이 개혁 개방의 속도를 내면서 PC나 모바일 기기 같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이 거대한 중국 시장 덕분에 IMF 외환 위기나 글로벌 금융 위기 같은 어려운 시기를 버텨내고 또 성장 동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한국이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세계 최강국이 됐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은 여전히 소부장 분야에서는 정말 막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일본 반도체 산업의 현재를 그냥 과거의 잔재 정도로만 봐도 괜찮을까요? 언제든 다시 타오를 수 있는 잔불이라고 보는 게 훨씬 정확해요. 일본 반도체 산업 구조를 만약 피라미드로 본다면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완제품, 메모리 만드는 기업이 있는 맨 꼭대기는 좀 약해졌을지 몰라도 그 중간 허리를 담당하는 소재, 부품, 장비, 즉 소부장 분야는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소부장은 여전히 강하다. 네. 실제로 글로벌 반도체 장비 시장은 미국하고 일본 기업들이 거의 양분하고 있고요. 핵심 소재 분야에서도 일본의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거기다가 키옥시아, 낸드 플래시, 소니 이미지 센서처럼 특정 분야에서 아주 강력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도 건재하고요. 따라서 일본 반도체가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보는 건 현실을 너무 모르는 거죠. 네. 2019년에 일본이 갑자기 단행했던 그 수출 규제를 생각해보면 그 소부장의 힘을 정말 실감할 수 있었죠. 그렇다면 한국은 일본의 이 강력한 소부장 경쟁력을 앞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핵심은 용일, 그러니까 일본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전략입니다. 일본을 단순히 경쟁 상대로만 보거나 아니면 반대로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관계, 이걸 넘어서야 한다는 거죠. 특히 최근에 미중 기술 패권 경쟁 때문에 생기는 디커플링, 이 탈동조화 현상이 우리한테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주고 있어요. 기회요? 어떤 기회죠? 과거에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일본의 우수한 소부장 기업들이 많거든요. 근데 미국의 제재 같은 것 때문에 이제 새로운 살 길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거예요. 이 기업들한테 중국을 대체할 만한 매력적인 파트너는 사실상 한국하고 대만 정도인데 메모리뿐 아니라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까지 다 갖춘 강력한 제조 기반과 생태계를 가진 한국이 훨씬 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일본 소부산 기업들이 처한 상황을 오히려 우리 한국 반도체 생태계에 강화하는 기회로 만들자는 말씀이시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가능할까요? 정확합니다. 이 경쟁력 있는 일본 소부장 기업들을 한국의 반도체 클러스터 안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통합해야 합니다. 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공동 R&D를 지원한다든지 해서 한국 생태계의 일부로 만드는 거죠. 실제로 2019년에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한 이후에 좀 역설적이게도 한 20여 개 정도의 일본 소부장 기업들이 한국 안에 R&D 센터를 짓거나 생산시설 투자를 늘리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오, 그래요? 네. 이게 한국 입장에서는 첫째, 국내 반도체 생태계 자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둘째,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랑 좋은 일자리 창출 효과도 얻고 셋째, 핵심 소부장 공급망을 국내에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이런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게 한국의 반도체 생태계를 한반도를 넘어서 동아시아 전체 허브로 만들 수 있는 전략적인 발판이 될 수도 있고요. 일본 기업들 입장에서도 좋겠네요. 그렇죠. 일본 기업들 입장에서도 예측 불가능한 중국 시장 리스크를 줄이고 또 안정적이면서 기술 수준 높은 거대 고객,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같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서로 윈윈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이건 뭐 과거의 종속적인 관계나 감정적인 대립을 넘어서서 철저하게 국익의 관점에서 일본의 강점을 우리의 필요에 맞게 활용하는 아주 실리적인 용일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지정학적 변화의 파도를 오히려 역이용하는 정말 흥미로운 전략이네요. 자, 그렇다면 또 다른 거대한 변수죠. 바로 중국의 반도체 굴기. 이건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정말 무서운 속도로 쫓아온다는 시각도 많은데요.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정말 막대한 국가 자본 투입이랑 강력한 정부 주도 아래서 진행되어 왔죠. 목표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반도체 자금률을 높이고 특정 기술 분야에서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는 것. 예를 들어서 YMTC 같은 낸드 플래시 업체가 3D 낸드 쌓는 단수를 높이는 경쟁에 막 집착하는 모습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기술력을 과시하고 정부 목표를 달성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측면이 강하거든요. 아, 보여주기식 성과. 네. 근데 이렇게 숫자에만 너무 매모되다 보니까 실제 제품의 수율이나 신뢰성, 또 비용 효율성 같은 내실은 좀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옵니다. 왜냐하면 중국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막 치열하게 생존 경쟁하면서 단련됐다기보다는 정부 보조금이랑 거대한 내수 시장이라는 어떻게 보면 온실 속에서 성장한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당에서 정해준 목표를 기한 안에 달성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한국 기업들이 겪었던 그런 혹독한 담금질 과정이 좀 부족했던 거죠.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성과 발표, 그 이면에는 좀 구조적인 취약점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수백조 원에 달하는 정말 막대한 돈이 들어갔지만 그 과정에서 비효율이나 부실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어요. 투입된 자본이 제대로 된 기술력 확보나 수익 창출로 이어지지 못하고 그냥 내부에서 맴돌거나 심지어 부패나 사기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고요. 아, 사기 사건까지요? 네, 우한에 세워졌던 홍신, HSMC가 수조 원대 투자 사기곡으로 끝난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투자 규모 이면에 숨겨진 부실 채권이나 거품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사실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게 중국의 부동산 문제만큼이나 심각한 잠재적 위험 요인, 즉 뇌관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가하는 강력한 제재들, 예를 들면 첨단 EUV 노광 장비 수출 금지라든지 아니면 설계 소프트웨어 EDA 툴 업데이트 중단, 또 미국 엔지니어들의 중국 내 활동 제한 같은 조치들은 중국의 첨단 공정 발전에 정말 결정적인 타격을 주고 있겠군요. 네, 미국은 그야말로 중국 반도체 산업의 아킬레스건을 정확하게 딱 겨냥하고 있습니다. 마치 바둑에서 상대방의 가장 중요한 곳에 돌을 놓는 포석처럼 아주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첫째, 7나노 이하 최첨단 미세 공정에 꼭 필요한 네덜란드 ASML의 EUV 노광 장비. 이걸 중국에 못 들어가게 원천 차단했고요. 네. 둘째, 이미 중국에 설치된 장비들의 유지 보수도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미국 국적 엔지니어들이 기술 지원하는 걸 제한함으로써 비싼 장비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가동률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노리는 거죠. 아, 유지 보수까지 막는군요. 그렇죠. 셋째, 시놉시스나 케이던스 같은 미국 기업들이 거의 독점하고 있는 핵심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EDA 툴이죠.
이것의 최신 버전 업데이트를 막아서 중국 기업들이 최첨단 칩을 설계하는 것 자체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넷째,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가속기, GPU 같은 거요. 인공지능 개발이나 군사적 활용에 꼭 필요한 이런 반도체에 중국 수출을 아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고요. 이런 여러 겹의 제재는 단기적으로 중국의 첨단 반도체 기술 발전 속도를 확 늦추고 한국을 포함한 선두그룹과의 기술 격차를 더 벌여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와, 미국의 압박이 정말 전방위적이군요. 그렇다면 중국 반도체의 장기적인 미래는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이대로 그냥 주저앉게 될까요? 시진핑 주석이 직접 강조했듯이 반도체는 정말 국가의 명운이 걸린 핵심 전략 산업이니까요. 비록 지금은 미국의 강력한 제재에 부딪혀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중국에게는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첫째는 역시 거대한 내수 시장이죠. 자국 시장만으로도 어느 정도 산업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동력을 가지고 있고요. 네, 시장이 크니까요. 둘째는 강력한 정부의 지원 의지입니다. 필요하다면 앞으로도 막대한 자원을 계속 쏟아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셋째는 의외로 강력한 기초과학 역량입니다. 특히 물리학이나 재료과학 같은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성과를 내고 있거든요. 당장은 이게 상업적인 기술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이런 기초과학 연구는 먼 미래에 예상치 못한 파괴적 혁신을 가져올 씨앗, 그러니까 혁신의 맹아가 될 수 있습니다. 아, 기초과학이 강하다는 건 중요하네요. 그렇죠. EUV 기술도 처음 논문 나오고 상용화되기까지 20년 넘게 걸렸듯이 지금의 기초 연구가 20년, 30년 뒤에는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모르는 일이죠. 하지만 당면한 과제는 역시 기술 격차랑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고립입니다. 설사 혁신적인 기술을 자체 개발하더라도 이걸 양산하고 또 글로벌 시장으로 확산시키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정말 복잡하게 얽힌 상황이네요. 일본의 부활 가능성, 중국의 추격과 또 미국의 견제 속에서 우리 한국 반도체는 그럼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생존과 번영을 위한 전략은 뭘까요? 첫째, 대중국 전략입니다. 중국 시장하고 완전히 단절하는 그런 디커플링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바람직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면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뭐랄까 현명한 거리두기 또는 안전한 출구 전략, 이걸 모색해야 합니다. 특히 중국 안에다가 대규모로 새로 투자하는 것은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요. 미국의 규제 강화 같은 걸 명분 삼아서 투자 속도를 조절하면서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도 있습니다. 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군요. 둘째, 대일본 전략으로는 아까 강조했던 용일 전략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일본의 우수한 서부장 기업들을 한국 생태계 안으로 끌어들여서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기술 시너지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하고요. 셋째, 신시장 개척이 정말 중요합니다. 중국 시장의 불확실성이나 성장 둔화에 대비해서 인도, 동남아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더 나아가서는 중동이나 동유럽까지 새로운 시장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공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술 리더십을 계속 유지하고 더 강화하는 겁니다. 현재 한국이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진 메모리 반도체는 물론이고 파운드리, 즉 반도체 위탁 생산 분야에서도 기술 격차를 더 벌여야 합니다. 특히 앞으로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AI 반도체라든지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같은 미래 기술에 대해서 선제적이고 과감한 R&D 투자를 통해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한국 반도체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일본의 그 극적인 흥망성쇠 드라마부터 한국 반도체의 성공 신화와 위기 극복 과정, 그리고 중국의 거센 도전과 또 그 이면의 취약점, 마지막으로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까지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네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치열한 반도체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 더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양상으로 전개될 거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에게는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그 강력한 제조 역량하고 위기 극복 경험이라는 아주 소중한 자산이 있습니다. 지금의 이런 지정학적 격변기를 단순히 위기로만 볼 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일본의 소부장 강점을 우리 생태계로 통합하고 인도나 동남아 같은 신흥 시장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삼는 그런 전략적인 유연성하고 과감한 실행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한국 반도체는 정말 여러 도전을 극복하면서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이런 지정학적 변화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갈 잠재력이 충분해 보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이 격변하는 글로벌 반도체 지형도 위에서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기술이나 전략이 한국 반도체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뭐 AI 반도체의 진화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미처 주목하지 못했던 뭐 양자 컴퓨팅이나 뉴로모픽 칩 같은 전혀 다른 차원의 혁신일까요?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흥미로운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